안녕하십니까. 1강에 이어서 쉽게 이해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 제2강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1강 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케이스 리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케이스 리포트의 메소돌로지, 보통 이제 케어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케어 체크리스트의 내용들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또 실제로 한의학에서 케이스 리포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How to Write a Paper라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케이스 리포트는 사실 에비던스 레벨로는 좀 가장 낮은 편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질환이나 아니면 뭐 흔치 않은 증상이나 혹은 어떤 치료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의대생이나 이제 뭐 수련인 전공의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리포트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시작한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탈리도마이드의 어떤 부작용, 산모와 아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이런 증례 보고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의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음으로 출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의학 연구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의 일반적인 목적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그 케이스 리포트의 구조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흔하지 않은 레어 디지즈를 보고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질환을 치료했던 경험과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터레처 리뷰를 같이 하게 되고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병발하는 특정한 질환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왜 그런 질환이 병발하는지 어떤 가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 흔한 질환이지만 그 질환의 증상이 흔하지 않은 경우, 피노타입이 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치료법을 했는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합니다. 또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흔한 질환이지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그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증례를 쓰기도 하고요. 전통의학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는 뉴 인터벤션에 대한 이펙트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쓰여왔던 그런 친숙하고 흔한 중재, 뭐 침든, 한약, 부항, 뭐 추나이지만 아카데믹한 관점에서는 사실은 한의학 인터벤션은 보고가 된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편두통에 뭐 오령산을 썼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오랫동안 써왔던 거지만 이제 그런 임상 연구 의학계 측면에서는 새로운 인터벤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뉴 인터벤션의 이펙트를 보고하는 목적으로 케이스 리포트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전통의학에서는, 특히 통합의학, 전통의학에서는 케이스 리포트가 중요하냐면 이게 보통 전통의학 진료에서는 퍼스널라이즈드 됐고 또 컴프레hen시브한 인터벤션을 사용하고 또 인티그레이티브하게 여러 이제 치료법을 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이런 중재에 대해서는 사실 표준화된 RCT로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뭐 최근에는
프라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저렇게 개인별 맞춤 치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RCT 형태로는 조금 수행을 하고 보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러티브 포맷으로, 이야기 포맷으로 어떤 치료법이 어느 정도까지 환자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와 어떤 지혜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런 내러티브 포맷의 케이스 리포트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에서는 컨벤셔널 메디슨과는 다르게 이런 증례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의원, 우리 의원 데이터로, 우리 클리닉의 데이터로 증례 연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한의원에 어떤 치료법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문서화가 잘 돼서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 한의학의 특징은 퍼스널라이즈드 개인별 맞춤 치료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표준화된 걸 쓰라고 하느냐? 네, 맞습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는 것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의 임상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더라도 똑같은 질환이어도 어떤 식으로 그 환자나 변증에 따라서 처방을 다르게 할지는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리 잘 정의된 프로토콜이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증례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의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질환, 자신 있는 질환을 증례를 보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희귀한 질환이 왔는데 그거를 효과가 좋아서 보고하겠다? 이러기는 사실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질환을 미리 준비되어 있는 평가지표로 측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치료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교적 비슷한 타임 포인트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4주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던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4명에서 5명 정도의 환자를 같이 보고를 하는 거지 하나의 환자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면 우연히 좋아졌다고 리뷰어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례 연구를 할 때는 그래도 몇 명 정도 환자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흔하지 않은 질환이라면 문헌 연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문헌에 대한 리뷰를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 한의원 데이터를 가지고 증례 연구를 수행하기 좋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증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미 그 질환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증례 연구를 쓸 수 없나? 라고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조금 다른 아웃컴을 쓴다던가, 아니면 질환에 그 질환에 스페시픽한 평가지표를 써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라면 예전의 논문에서는 NRS만 썼다면 마이더스라는 편두통 스페시픽한 도구를 써볼 수도 있고요. 또 페이션트 퍼스펙티브, 환자들의 관점을 좀 더 이제 수집을 해서 어떤 이야기 형태로, 내러티브 형태로 그걸 좀 더 제시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치료 기간이나 추적 관찰 기간은 좀 더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환자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전향적으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구성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컬 한의원들과 수행했던 연구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최근 한국 한의계에서는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케어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는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나 식욕 부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 리뷰 한 50명 정도를 해서 한의학 퀴즈에 이제 출판을 했던 논문이고요. 미용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부종이 많이 생기죠. 그것을 호박탕이라는 한약을 써서 부종을 얼마나 줄여주었는지 증례를 이렇게 보고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비만도 개원 한의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4군데 한의원을 자료를 이제 모아서
치료 전후에 이제 단기 5일 동안 한약 치료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얼마나 비만을 호전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이제 한번 비만학회지에 발표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 클리닉에서 한의원 자료를 기반으로 증례 연구를 내보자고 하는 수요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어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따라가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스 리포트 가이드라인은 이제 줄임말이고요. 어떤 합의에 의해서 클리니컬 케이스를 리포팅할 때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좀 완벽하게 보고를 하고 또 서로 자료들 간의 트랜스페어런시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여기 나의 이제 증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뜨리지 않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뽑아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5번이죠. Patient Information. 환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당연히 증례 논문에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OA, De-Identified Patient Specific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환자 정보가 누군지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을 다 깐다던가 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킨다던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imary Concern and Symptoms of the Patient. 그래서 그 환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지 당연히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병력 청취할 때 물어보는 과거력, 가족력, 뭐 사회력 이런 것들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그런 질환 정보들을 제시를 하고, 또 그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 이런 환자의 정보들을 충실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케어를 통해서 빠뜨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시를 하라는 것들을 이제 쭉 뭐 케어 1번부터 13번까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라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앞으로 제가 설명할 여러 정보들이 외래 첫 번째 진료 때 다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진 때 가져오시면 좋고, 아니면 초진 때 없으면 그 초진 때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진료할 때 반드시 제출을 하시도록, 그래야 이제 증례도 마찬가지고 또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선 그 환자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를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클리니컬 파인딩이 6번인데, 그래서 뭐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했을 때 어떤 뭐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지, 요건 제가 출판을 했던 중추성 뇌경색 환자의 추나 치료 이제 증례 케이스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검사를 했을 때 뭐 뇌졸중, 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었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안면마비는 어떤 부분에 있었다, 뭐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 이런 클리니컬 파인딩을 논문에 기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보게 해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환자가 이제 우리 클리닉에 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검사를 했고 또 그 치료의 반응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다 넣어서 한눈에 이제 보게 해야 하는 게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요건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출판을 했었던 그 마이오토닉 디스트로피 타입 1이라는 유전성 질환인데 손이 잘 안 펴지는 건데요. 이걸 전침으로 치료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타임라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 8번은 다이애그노스틱 어세스먼트인데 진단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어떤 팔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진단을 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졌는지, 검사가 이루어졌는지고요. 8B는 다이애그노스틱 챌린지인데, 이게 사실 원하는 검사를 다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어떤 뭐 그런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적인 혹은 국가별로 어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검사는 허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지만 진단을 위해서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기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8C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 또 배제 진단은 이러이러한 진단을 어떠어떠한 이유로 배제를 하였는지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로 진단을 했다가 아니라 다른 진단을 왜 배제했는지를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후.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지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이 진단이 케이스 리포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거든요. 이게 틀려버리면 그 뒤에는 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떨림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본태성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침을 놓고 뭐 뭘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파킨슨병의 떨림이었다면 그 이후에 치료법이, 이게 질환이 다르면 당연히 한방도 그렇고 양방도 그렇고 치료법이 달라지잖아요. 검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진단이 흔들려 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뭐 평가나 치료법 이런 게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정확한 게 증례 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전통학 관련해서 증례 보고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좀 잘 간과하고 또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양방 쪽 증례 논문들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 쪽 이제 증례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결과를 단순히 다른 데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왔으니까 요거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클리닉에서 가져온 거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다른 클리닉의 진단을 의심을 하는 버릇을 이제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 9는 테라피틱 인터벤션인데요. 그래서 치료죠. 그래서 뭐 9A는 어떤 인터벤션을 썼느냐, 뭐 약인지 수술인지 뭐 예방적 치료인지 뭐 이런 것들. 9B는 그 치료법을 어떤 식으로, 뭐 용량은 어떻고 뭐 얼마나 투여했고 이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9C는 중간에 치료법이 이제 바뀔 수 있죠. 왜 바뀌었는지 그 레셔널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표준화를 하거나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계속 바뀌었다, 혹은 사람마다 다르다, 뭐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큐멘테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별화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한의학 치료에서는 컴플렉스 인터벤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똑같은 한약이어도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조합되어 있고 전탕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그 복합적인 중재를 보고하기 위해서 한의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에 대한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죠. 뭐 침에 있어서는 스트릭타라던가 뜸에 있어서는 스트릭톰, 또 한약은 뭐 콘설트 허벌 메디슨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중재를 보고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마일드 서비컬 스폰딜로라이팅 마이엘로패시에 1년간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좋아졌던 이제 증례 보고인데요. 보시면 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침, 침, 뭐 봉독, 그다음에 부항 뭐 등등 여러 가지 한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합적인 치료법도 SCI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어 10번은 팔로우업과 아웃컴. 그 아웃컴이 뭐고 추적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10A 보면 그 임상의가 평가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션트가 평가한 아웃컴도 있다면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진단이나 뭐 다른 결과를 팔로우업한 걸 제시하는 게 10-B고요. 10-C는 그 수능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제시하고, 10D는 부작용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컴과 팔로우업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당연히 이 환자 처음 초진할 때 정해져 있어야겠죠. 이게 논문을 쓸 때쯤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거를 미처 측정을 못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뭐 측정할 방법도 없고 이제 와서 환자도 없는데, 그래서 이 어떤 걸 측정할지는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의원에서 한의원에서 자주 보는 질환을 가지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설문지나 평가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초진 전에 다 세팅이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질환의 내추럴 코스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발성 두통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시점에 심하다가 갑자기 싹 좋아지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치료 효과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 병은 한동안 쫙 생기다가 또 없어지고 또 쫙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의치료의 효과로 낫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군발성 두통을 침 한 번에 1도 쾌차시켰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질환의 코스를 알아야지 하고요. 알아야지 아웃컴을 이제 선정할 수 있을 거고, 질환에 스페시픽한 평가 지표를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두통도 단순 NRS가 아니라 미다스 같은 이제 지표를 하는 게 맞을 거고, MIDAS, 그 다음에 MCID라 그래서 어떤 호전이 최소한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웃컴 셀렉션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어떤 아웃컴들을 사용하는지 뭐 SR도 있고, 이런 SR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사용하시면 좋고, 또 임상시험 프로토콜이나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나 혹은 아웃컴 DB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보시면 내가 이 질환에서 어떤 아웃컴을 쓰는 게 좋겠구나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디스커션 파트에서 11A는 뭐 스트렝스 이런 리미테이션 이제 얘기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relevant medical literature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헌 리뷰를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C에서는 scientific rationale, 그러니까 왜 이 치료가 좋아졌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좀 해주는 것이, 문헌들을 뒤져서 혹은 개인적인 추측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11D에서는 이건 이제 임상의들을 위한 논문이잖아요. 증례는 primary takeaway 레슨을 이 케이스 레포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레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션 쓰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뭐 리미테이션이 뭐고 부작용이 뭐였고, 뭐 그 다음에 새로운 아웃컴을 내가 어떤 걸 썼고 환자의 관점을 이런 걸 제시를 했다, 그리고 안전성은 이랬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디스커션을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션트 퍼스펙티브 12번. 그래서 환자가 뭐라 하고 처음이랑 끝날 때 환자나 이제 보호자들이 어떤 식으로 좋아졌다. 여기 보시면 뭐 원래 우리 딸 엄청 불안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설문지로 측정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치료 효과인데, 그 증례 논문 여기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런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환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주관적인 호소를 같이 제시해주면 더 좋고요. 동의서, 이게 국가마다 의료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널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양식이 있고 IRB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맞춰서 국가별로 현실에 맞춰서 동의서를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어 체크리스트 1부터 13번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렸고, 뭐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마요토닉 디스트로피 타입 1이라는 유전성 질환으로 인해서 손을 펴는 게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환자를 전침으로 꾸준히 치료하면서 호전시켰던 이제 증례를 메디슨지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문지, 뭐 미시간 핸드 아웃컴 퀘스처니어라는 손 수부에 대한 설문지도 사용을 했고, 또 마이모비라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점수를 내는 그런 설문지도 사용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쥐었다 폈다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릴렉세이션 타임을 비디오로 이제 찍어서 이제 동영상으로 같이 증내를 첨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내는 증내들은 가능하면 비디오를 첨부를 같이 하거든요. 추나 안면마비는 뭐 추나하는 과정을 첨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 자료를 환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부를 하는 것이 뭐 리뷰하는 사람이나 독자나 또 여러 임상 이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이 보면 페이션트 퍼스펙티브, 환자의 관점도 같이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였던 타임라인, 한눈에 그 치료받기 전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제 그거를 쭉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평가 지표별로 이런 식으로 좋아졌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링크에서 영상을 이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잠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까요? 좋아요. 축하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이틀 전에 치료한 거죠?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이틀 동안은 강직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영상도 여러 개 이제 비만에 대한 거였는데 한 27명에 대한 비만 치료 증내에 대해서도 IMR의 이제 케이스 시리즈로 보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내 논문들을 이제 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면 그 테이크홈 메시지 말씀드리면, 우리 한의원에서 흔한 질환에 대해서 증내를 쓰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치료 효과에 자신이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증내를 쓰는 게 중요하고, 케어 체크리스트를 따르면 큰 실수를 하는 건 이제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첫 번째 초진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해야지 증내를 할 수가 있고요. 진단이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리즈닝을 정확하게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질환에 맞는 적절한 아웃컴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동의서 획득하는 게 증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내는 어디까지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은 증내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2강 케이스 리포트 인 코리안 메디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